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오늘도 뉴스탑10 10가지 주제 준비했습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하나하나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 2위에 들어가 있는 주제 먼저 공개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얼굴이 보이시죠? 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한 강연에서 가로 열고 이재명 정부 가로 닫고 5년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을 하자 국민의힘은 오히려 임기가 아직 4년 6개월이나 남아있다는 게 걱정이라면서 공세를 폈습니다. 자, 혹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 논의의 시작일까요? 이 주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영원한 아그네스 고 윤석화 배우가 오늘 영면에 들었습니다. 12 주제 가보겠습니다. 네, 고 윤석화 배우, 유족과 동료 예술인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병마와 싸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특유의 해맑은 미소를 잃지 않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우리는 오늘 이별하지만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예, 영원한 아그네스 영면에 들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해봤습니다. 길혜연 한국연극인 복지재단 이사장은 고인에게 연극은 진실한 땅이었다. 박상원, 배우 출신이죠.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인데요. 누구보다 불꽃 같은 삶을 살았고 하늘나라에서 마음껏 뛰어노시길 바란다. 예, 안지용 기자, 결국은 노제를 대학로에서 했군요. 네, 맞습니다. 오전 발인을 치른 후에 10시께 서울 대학로에서 노제가 진행됐습니다. 대학로 하면은 윤석화 씨가 평생을 함께했던 곳이고 또한 본인이 씨앗을 뿌린 곳입니다. 길혜연 씨도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에서는 본인이 영원한 삶을 살듯이 여기서 연기를 해왔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노제로서 이 장소를 택했고요. 이 자리에는 동료였던 박정자 손숙 씨 외에도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후배 배우들이 또 꽃밭에서라는 노래를 같이 불렀는데 이게 정훈이 씨의 맞습니다. 노래죠. 네, 이게 생전 고인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누가 부른 것도 중요한데 토요일 밤의 열기라는 작품에 출연했던 후배 배우들인데 왜냐면 이 작품을 제작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화 씨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작품에 참여했던 배우들이 함께 고인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 특히 이렇게 좋은 날이라는 그런 가사가 있죠. 그 부분에서 가장 슬픈 날을 가장 이렇게 좋은 날이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예. 또 생전 인터뷰를 보면은 언제 어디서든 제가 설 수 있는 무대, 그곳이 바로 나의 무대,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나의 무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동료 배우들은 그동안 천생 배우였던 윤석화 씨가 이제는 천상의 배우가 됐다는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천상의 배우가 됐다. 보니까 아까 운구를 하는데 운구하는 맨 앞줄에 송일국 씨가 있더라고요. 네, 송일국 씨는 요즘은 TV 드라마 속에서 보기 어려운데 연극 무대에서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극계에서 최근에 윤석화 씨와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운구 행렬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대중들도 요즘 얼굴을 보기 힘들었는데 윤석화 씨의 이 장례 과정에서 송일국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외에도 보면은 최정원 씨나 배혜선 씨, 박건영 씨 등 사실 요즘 TV보다는 연극 쪽에서 활동을 하는 배우들이 앞다투어 나와서 윤석화 씨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돌아가셨지만 배우 이순재 선생님이나 또 아흔을 바라보고 있는 신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 연세에도 연극을 그렇게 갈망하시더라고요. 이게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 연어들이 그러잖아요. 언제나 마지막에는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이순재 선생도 그렇고 윤석화 씨 모두 본인들의 마지막 첫 무대는 연극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신구 선생이나 박근영 선생들 이렇게 80세를 넘나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연극 무대에 서고 있는데 또 대학로가 특별했던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노제가 치러진 그 정미소라는 극장은요. 지난 2002년 바로 윤석열 씨가 직접 설립한 극장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굉장히 실험적 연극을 올린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적 연극을 올린다는 거는 연극사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돈벌이는 사실 힘들겠죠. 그래서 2019년 만성적인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됐는데 그리고 약 6년 정도가 지났죠. 이미 문은 닫았지만 윤석열 씨의 정신이 가장 깊게 배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노제가 치러진 겁니다. 그렇군요. 후배 양성을 위해서 본인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소극장을 열었었는데 그곳에서 마지막 장소를 함께 했습니다. 예, 삼박공인의 명복을 빌면서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암 투병 중인 방송인 박미선 씨가 SNS에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 공동구매를 시작했다는데 지금 암 투병 중이라 뭔가 하는 것보다는 쉬고 휴식을 해야 되는데 공동구매? 뭘 공동구매한 거예요? 네, 일단은 건강에 좋은 것들을 이제 SNS를 통해서 올리면서 아프면서 제일 중요했던 게 먹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좋은 걸 골라 먹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밝히면서 블루베리를 공동구매했던 유기농 것인데요. 블루베리.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나만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가격도 제일 좋게 해서 준비했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이와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이 제품을 직접 먹는 모습도 담겨 있고요. 또 손가락 V를 그리면서 이 제품을 추천하는 영상들을 올리면서 이렇게 암 투병 중에 공동구매가 적합한가 이런 논란도 있고요. 대다수의 글들은 응원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글들도 다수 있습니다. 예, 안지훈 기자. 네. 요즘에 보니까 맨발로 걷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소개는 해주고 싶지만 또 저런 것들이 또 공동구매하면 가격은 또 얼마인 것인지 저게 제대로 공급은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암을 극복하는데 더 힘이 든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대중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은 당장 일하는 것보단 건강과 행복이 최고니까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냐 했는데 박미선 씨는 지금 항암은 끝난 상태고 나는 일상으로 복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 자체가 무리하는 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노는 것도 지쳤다. 많이 쉬었으니까 이제는 박미선으로서 활동을 다시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비판적 댓글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글을 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역시 30년 넘게 연예 활동을 하면서 저거네요? 맞습니다. 스트레치 맞지 마시고 날 위한 시간만 가지세요. 안타깝네요. 라고 했더니 항암 끝났어요. 지금은 휴식기입니다. 맨날 노는 것도 실증 나니까요. 다 진짜 답글을 다 하네요. 네, 그거는 박미선 씨도 공부를 지금 했을 때 비판적 시선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박미선 씨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는 게 암투병, 항암을 잘 이겨낸 모습 때문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이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는 거죠. 다만 박미선 씨가 원래 이분은 연예인입니다. 이 유퀴즈라는 토크쇼에 나오면서 사실상 방송 복귀를 했고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박미선 씨 역시 본인의 그런 암투병을 잘 이겨낸 연예인으로서 많은 지지를 받아왔는데 그런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런 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에서 대중이 조금은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건 역시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공동구매를 통해서 큰 돈을 벌려고 시작한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빨리 건강을 100% 회복하는 게 우선이겠죠.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어제 저녁 7시에 배우 김우빈 씨와 신민아 씨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직후였는데 주례가 바로 이분이었다고 합니다. 누구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결혼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살 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아이고 도망가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다툴 일이 뭐가 있겠어. 자기 요구 조건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지. 법륜 스님이 주례를 받군요. 사실 어제 저희가 방송할 때만 해도 사회는 이광수 씨가 본다는 걸 알았는데 주례 선생님이 누굴까라고 생각했는데 법륜 스님이었습니다. 김우빈 씨가 암 투병을 했을 때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를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 법륜스님 그 SNS에 보면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쇼츠도 많고 네.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 법륜 스님은 또 연예인들의 또 일타 강사예요. 그러니까 좋은 인생의 경구라든가 또 삶의 방향 이런 것들 잘 제시해 줘가지고 뭐 김우빈 씨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법륜 스님의 이제 강의도 듣고 또 거기서 많이 배우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김우빈 씨와 또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2017년에 김우빈 씨가 왜 그 비인두암이라는 그 암을 앓았잖아요. 예, 코 뒤에 생기는 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투병하면서 법륜 스님의 굉장히 그 설법에 그 가르침에 굉장히 많은 위로와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이제 김우빈, 신민아 씨가 이제 함께 병이 난 후에도 계속 법륜 스님을 찾아가서 뵙고 행사를 찾아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두 분의 주례를 법륜 스님이 쓸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는데 뭐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도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스님의 저렇게 솔직한 가르침이 두 아주 유명 연예인이 앞으로 좀 더 솔직하고 진솔하게 살아가는데 좀 힘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또 생각이 또 듭니다. 예, 청첩장은 저렇게 테이블 위에 올라 있는 사진들이 일부 공개가 됐네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안진용 기자, 네. 그 눈이 오는 그 눈밭에서의 이 부부의 사진. 저는 저게 그래픽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눈밭에서 눈이 펑펑 오는 날 찍었나 보죠? 저 웨딩 업체에서 저 사진을 찍은 거에서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의 저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저 컨셉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사진을 찍게 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두 사람의 결혼하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가장 궁금하잖아요. 사실 지금 밝혀진 건 저 한 장밖에 없습니다. 비공개 결혼식이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동료 연예인들의 SNS를 통해서 관련 사진이 한두 개 올라오는데 저 두 사람의 결혼식은 정말 그런 게 없습니다. 철통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비공개 결혼식이란 말답게 저 두 사람의 당부에 연예인들도 동료들도 많이 응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손동엽 변호사. 예, 저렇게 어저께 SNS에 들어가는 동료 연예인들이 들어가는 장면들을 공개됐는데 아내가 하나도 공개가 안 돼서 그러니까 몇 시에 한다, 어디에서 한다는 게 공개가 되면서 저 호텔 앞은 정말 많은 배우들과 동료 연예인들이 함께 했고 들어가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손재현 변호사, 어제 저희가 이 김우빈 씨와 아내 신민아 씨가 결혼식 당일날 3억을 기부했고 그동안 10여 년 동안 누적 기부액이 50억 원을 넘는다는 얘기는 전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사실 안티가 없는 배우로 두 배우가 굉장히 유명하고 오랫동안 10년간 연애를 했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이 김우빈 씨가 암투병 이후에 그 전부터 일기를 그렇게 꾸준히 써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감사 일기를 하는 이유를 스스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김우빈 씨 한 방송을 통해서 큰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지금의 순간에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즐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감사 일기를 쓰는 이유도 한번 크게 아파봤고 그 아파서 방송이나 이 연기를 못했던 시절에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도와 응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이 응원의 힘으로 이 투병으로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극복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응원이 큰 힘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응원과 힘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병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잘못 살아서가 아닌 단지 운이 좀 안 좋았을 뿐이다. 자책하지 말고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안지정 기자, 진짜 보니까 굉장히 35인데 마음 씀씀이나 이런 행동들은 50대인 저보다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 큰 병마를 겪으면서 지금은 완치된 상태인 거죠? 네, 완치. 그러면서 더 한 단계, 두 단계 인성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5년 완치 판정을 받은 그 직후에 인터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굉장히 오히려 차분해졌고 자기가 이렇게 잘 이겨냈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대견함도 있지만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 위해 기도해줬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즉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항상 주변을 살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법륜 스님의 이런 불법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변에 암투병을 하거나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법륜 스님이 쓴 책을 김우빈 씨가 직접 선물을 합니다. 아. 네, 본인이 그냥 한마디 이렇게 위로를 넘어서 법륜 스님의 이 글을 쭉 읽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마음 수련이 됐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길 바라는 과정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신민아 씨 지난 5월에 함께 이 불공 데이트를 즐길 정도로 불심이 깊기 때문에 이번에 법륜 스님에게 저렇게 주례까지 맡기게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 두 분 엄마 아빠 닮은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푹 빠져 살고 있는 전원주 씨입니다. 요즘에도 한 일주일에 한 편씩은 찍어서 올리는 것 같아요. 참 다양한 주제로 올리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학교 나왔다는 걸 내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했어. 졸업생들이 욕할까 봐. 숙대까지 나와가지고 앞치마 들고 밤날 많이만 찾고 있냐고 그럴까. 밤낮 나 이런 거 들고 다녀. 이제 나이 먹으니까 멋있는 거 있는데 안 들겠대. 며느리들이 뭐 생일날 뭐 이름 있는 가방 해왔는데 나 도로 가져가라 그랬어.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샀어. 숙대 졸업생 전원주는 인색하지만 떳떳하게 삽니다. 선생님, 저 가방이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샀다. 나이 드니 멋부리는 것, 명품 같은 건 자연스럽게 안 들게 된다. 인색하지만 떳떳하게 산다. 아니 며느리가 선물해줬으면 하나 들 법한데 그걸 또 왜 또 거절하고 또 10,000원짜리 들고 가세요? 네, 본인의 생각을 뭐 적나라하게 자신 있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유튜브입니다. 전원주, 전원주인공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의 신 전원주의 후배를 향한 사랑의 연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영상이 올라온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이 내용 중에는 숙대를 방문해서 저렇게 이제 가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내가 인생에 대한 철학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가방과 관련해서도 나이가 드니까 화려한 소비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명품 같은 건 자연스럽게 안 들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생일 때 귀한 거 드리고 싶어서 명품 그렇죠. 가방 드리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가져가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은 시장에서 산 10,000원 주고 산 가방이다 이렇게 말해서 제작진을 놀라게도 했는데요. 예.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이런 것보다 내 스스로의 어떤 속의 어떤 꽉참 그게 나를 떳떳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안중 기자 워낙 짠순이 또 이미지로 유명한데 진짜 실제 가방 들고 다니면 지갑을 맨 속에 넣어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녹화 현장에서도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실제로도 주변 사람들의 근검 절약을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 실제로 본인이 검소하게 비싸지 않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 가방 안에서도 한 채널을 통해 공개한 적이 있는데 화장품 그리고 몇 가지 먹거리가 있는데 그것도 대기실에 있는 것을 몇 개 챙겨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갑은 맨 아래 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에 자꾸 잡히면 꺼내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 두는 게 바로 나의 근검절약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보신 그 장소는 숙대거든요. 예. 숙명여자대학교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다는 거 아는 사람들이 많지 58학번이네요. 않습니다. 58학번. 그래서 실제로 국어교사로 재직도 한 적이 있는데 왜 이걸 밝히지 않았냐. 워낙 식모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숙대 졸업생이라고 밝히면 동문들이 부끄러워할까 봐라고선 자신을 낮추기도 했는데 그럴 사실 리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본인의 노파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유튜브의 순기능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검소하게 한 시대를 살아온 어른들의 이야기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합니다. 예, 뭐 전원 버핏이라고 이름이 불릴 정도로 굉장히 투자도 잘하죠. 자, 쓰는 재미보다 모으는 재미를 가져야 한다. 주식은 사는 데 재미를 붙여야지 파는 재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자, 4개 종목 추천하는 사람 관상 본다. 그리고 날 이용하려는 얼굴로 뭔가 주식을 이거 사라고 접근해 오면 나는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투자의 나름대로의 비법을 가지고 있더군요. 예, 그래서 주식을 하이닉스를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지금 30배 넘는 하이닉스 한 종목만으로도 막대한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은 술 마시는 거 좋아해서 돈을 잘 모으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술값을 좀 아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저축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전원주 씨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쌈짓돈이 있어야 되고 그 쌈짓돈을 바탕으로 굴려나가는 그게 결국은 투자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원주 씨가 아까 투자 비법으로 이야기했던 이른바 장투, 이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전원주 씨가 재산을 축적한 아주 큰 원인의 그 이유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세대들, 저보다 어린 20대들도 주식 투자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대들이 수익률이 좋지 않은 이유가 단타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저축하듯이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주식에서는 원래 이 매수는 기술이지만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매도하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기술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술값 아끼고 열심히 주식이나 이런 걸로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출연료 아껴서 제발 투자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전원주 씨 이야기 짚어봤고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6위입니다. 일명 저속 노화,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스타 의사입니다. 정의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반면 상대 여성 측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카톡 대화를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는데, 자, 먼저 이 저속노화 관련된 이 의사가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메뉴판에도 잡곡밥 표시를 명확히 반영해서 건강한 선택을 돕겠습니다. 가속노화 생활 습관의 쓰나미를 개인의 의지력만으로 막는 데에는 늘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갑이 넉넉치 않아도 누구나 당연히 건강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저속노화를 위한 고속 정책으로 저 역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속노화. 그러니까 천천히 늙게 하는 방법. 그러면서 식단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유명세를 탄 의사입니다. 한 대기업 계열의 음식, 밥, 거기에 그 CF 모델이기도 하죠. 자, 이 정희원 대표가 이 연구원, 같이 연구했던 A씨 여성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먼저 했습니다. 남자 쪽에서. 그랬더니 이 여성 측에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 두 사람 사이에 손정혜 변호사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두 사람만의 진실을 알고 있을 텐데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둘러싸서 양측에서 지금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적인 어떤 사적인 영역까지 모두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정의원 교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원치 않게 자꾸 주거 침입하고 찾아오고 또 공갈 미수,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그래서 도저히 참기 어려워서 고소를 했다라는 취지였는데, 이 주장이 나가자마자 이제 이 피해 여성 측에서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부의 카카오톡 대화라든가 전화 녹음 파일 등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하기 시작을 한 것인데요. 오히려 내가 원치 않은 성적인 요구라든가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했다라고 이제 주장이 나온 상황이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정 교수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력에 의한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강제추행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데, 스토킹에 대한 어떤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정의원 교수는 이 문제를 제공하면서 이 여성이 계속 찾아와서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원치 않은 접근에 대해서 스토킹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 여성 측에서는 이게 보도가 나니까 정 교수 측에서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논의나 또는 회유를 하는 목적으로 연락을 해오고 있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요. 물론 이것은 고소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경찰 또는 기소가 되면 검찰까지 갈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남자인 내가, 그리고 연구원 측이니까 같이 연구를 했던 사람이겠죠. 여기가 후임자입니다, 여성이. 자, 스토킹 협박당했고 아내에게까지 찾아와서 뭔가 협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스토킹? 아니다. 내가 성적 역할을 강요당했다. 반복적 요구를 했고 해고를 언급하며 압박을 했다. 그러면서 혹시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남녀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했더니 불륜 관계 아니고 그건 허구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SNS 카톡 대화를 공개를 했는데 스토킹, 장갑, 그다음에 소설을 보내면서 어떤 특정 행위를 요구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 남성 측은
AI로 작성한 가짜 카톡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양쪽의 주장이 너무 팽팽해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아닌지는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데 최초에요. 이 정의원 대표 측에서 해명을 했던 내용이 좀 이상하다라고 여자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그래픽 3번을 보여주면 이 정의원 씨 측의 최초 주장은 사적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 교류를 했다. 차량에서 일방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 마사지 해주겠다며 본인이 예약한 숙박업소, 이 여성이 예약한 숙박업소로 나를 데려갔다. 그러나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양쪽의 어떤 신체 접촉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쪽에서는 오히려 여성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라는 주장이고요. 여성 측에서는 나를 성적 도구화나 특정한 성적 취향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합의된 관계인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거나 이에 대한 심리적 지배가 있었는지 또는 오히려 여성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행위를 요구했는지는 수사기관이 밝혀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 교수가 이제 배우자가 있는 자라는 점에 있어서 또 불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여성은 결혼을 안 했고 정의원 대표는 유부남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또 빌미로 여성 측에서 어떤 가증 경제적인 요구를 했다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정 교수 측에서는 불륜 관계는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고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서 일시적으로 교류한 수준이고 오히려 과한 어떤 협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갈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배우자와 상의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해명입니다. 예, 여성 측에서는 어쨌든 일시적 교류, 신체 접촉 이런 것들이 어떤 두 사람의 교제 정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 아까도 보면 이 성폭행이나 그걸로 신고가 된 게 아니고 여성이 맞고서 하는데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으니까 이 접촉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뭐 일정 부분 차량 안에서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는 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예. 부분이고 나아가서 강간이라는 어떤 범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추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지점에서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것은 AI 소설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AI 소설의 내용이 성적 환타지를 담고 있고 네. 그 성적 환타지의 대상이 그 직원인 경우에는 이 우월적 지혜에 의한 어떻게 보면 성적 희롱으로 평가할 여진이 있거든요. 예. 만약에 이게 적극적으로 상호 합의됐다거나 이것이 환타지고 소설이고 이런 점이 모두 용인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한다면 뭐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건네온 소설인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성적 환타지를 담은 소설을 제 직장 상사가 손정의 이름으로 보낸다면 성적 불쾌감을 가져올 예. 수 있죠. 그런 점들을 이제 문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성적 희롱인 상태인지 또는 합의된 것인지 아니면 또는 이게 유발된 것인지는 결국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정의원 교수가 요즘에 워낙 유명해졌고 책도 발간을 하면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계약 해지 통보가 있었고 자, 이 연구원 A씨는 교수님이 파면할까 걱정된다. 연락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9월부터 집을 찾아오고 협박 편지를 보내왔고 이혼 후에 결혼해달라 요구 등 스토킹을 반복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게 정의원 대표의 주장인 것이고 여성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 팽팽해서 저희가 누구 말이 맞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경찰에 수사를 시작하고 검찰에 기소가 된다면 저희가 추적해서 계속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쿠팡입니다. 해외 거주를 이유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쿠팡의 김범석 의장에 대해 아예 국내에 못 들어오게 하자 스티브 유승준 씨처럼 말이죠. 자,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한국에 보통 어느 정도 처리합니까? 연간? 제가 지금 국내에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어머니 외국인 김범석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죠, 그죠? 막상 확인해 보니까 672억 원 상당 쿠팡 보통주를 모두 보니까 미국
미국의 자선기금에다가 정리를 했더라고요. Our results this quarter continue to demonstrate our conviction that Korea remains a remarkably durable growth opportunity. 예, 김진욱 전 대변인, 쿠팡 김범석 입국 금지법을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국회 안에서 논의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 봐요. 가수 유승준 씨, 스티브 유라고 더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병역 기피로 23년째 입국을 불허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법들에서 승소를 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법으로 만든다면 가능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적 자체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쿠팡 사업을 하지만 결국 쿠팡 사업은 하나의 본인의 이 자회사 같은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 본인은 지금 여기에 직접적인 그 관계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국회에서 이번에 이런 3,370만 명이라는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성인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석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 증감법이라든가 외국인으로서 본인이 해야 할 외국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을 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굳이 우리 국내에 출입을 시켜야 할까라는 지금 여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범석 의장 측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국회에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 법 감정 또는 국민정서법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우 대변인, 김범석 의장이 가장 걱정인 건 국내의 여론, 또 국회의 압박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게 상장이 미국에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주주들 또 미국의 증권 거래소 이런 곳에서 어떤 제재가 내려진다거나 집단 소송이 벌어질 경우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자, 집단 소송이 미국 주주들 사이에서 제기가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공시 의무가 있는데 문제가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 한국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건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 사유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미국 측에 있던 주주 쪽에서 소송을 했는데 이거는 공시 의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6월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지난 8월부터 12월 16일까지 쿠팡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무서운 거는 쿠팡 입장에서는 미국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범석 대표가 미국 대표이기 때문에 미국 주주 입장에서 본인들의 손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을 때 이 부분이 받아들일 여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시의 의무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주주들의 피해를 입었고 실질적으로 약 18% 우리나라 돈으로 91억 원 달러 정도의 어떤 손해가 났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과 그로 인한 어떤 손해까지 봤을 때 아무래도 쿠팡 입장에서는 돈이 나간다고 하면 그거보다 큰 문제는 굉장히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악재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무게감을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내에서 이제 주주들이 소송 낸 것도 있고요. 또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이 쿠팡의 가입자들이 소송을 낸 것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소송을 걸려 있는 상태고요. 과연 김범석 의장이 이 난국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정치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청와대의 모습이죠. 청와대 이전 작업 이번 주가 마무리 시점입니다. 결국 이번 주 말쯤에 청와대로 오지 않을까. 관전은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많은 대통령실 직원들이 곧 청와대로 올 것 같습니다. 자, 강훈식 비서실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지난달까지 청와대 환경정비와 정보통신공사를 마무리했고 식당 같은 지원시설은 지난 3일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시설이 이달 중순에 순차적으로 이사가 완료되면 크리스마스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이 저렇게 이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한참 포장 이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청와대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된 셈인데요. 공사 준비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규모 예전에 있었던 브리핑룸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공사도 막바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최선 평론가, 네. 이게 청와대라는 이름이요. 좀 옛날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처음부터 청와대는 아니었죠? 아니었죠. 이승만 시대 때는 이제 경무대라고 불렸죠. 경무대 역사는 정말 또 4.19와 이어지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작년 당시 이제 우리 총리가 내각제 때 이제 대통령 역할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청와대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청와대 위에 그 기와가 파란색이잖아요. 예. 백악관은 하얗게 칠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화이트하우스라고 부르고 예. 저희는 이제 블루하우스라고 이제 이렇게 청와대로 계칭을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영육의 역사를 계속 거쳐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노태우 정부 시절에 그 춘추관을 신축하면서 이제 기자들 공간이 별도로 되면서 약간 현대화된 거고요. 관저도 그때 새로 지었죠. 관저도 새로 지었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져 오다가 용산 시대가 잠깐 열렸지만 결국에는 청와대로 왔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게 보수 정부 때는 비서동을 우리가 그 위민관이라고 합니다. 예. 위민관. 근데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 여민관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가 미묘한 게 보수 정부는 이제 우리 백성을 섬기고 국민을 섬긴다는 의미의 이제 위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진보 정부는 더불어 함께 간다는 뜻에서 참여라는 의미가 담긴 여민을 써요. 이번에 아마 이재명 정부는 여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 여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직무를 시작할 것 같은데 저는 백성을 위하든 백성과 함께 가든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만큼 그 정말 그동안에 얻었던 과거를 좀 끝내고 새롭게 비전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길 바랍니다. 예.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예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렇게 청와대에서 함께 살았었죠. 그 이후에도 여러 대통령들이 청와대를 거쳐갔습니다. 영욕의 역사가 있는 곳이죠. 저렇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관저를 짓고 춘추관을 지었을 때 저 영상이군요. 예. 지금도 저 춘추관은 저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많은 기자들이 다시 저 춘추관에서 근무를 하게 될 텐데 청와대 역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건, 바로 1968년 북한 무장대원 침투 사건, 이른바 김신조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죠. 당시 모습 잠깐 확인하시죠. 그 당시 생포된 무장공비 김신조, 그는 기자회견에서 북괴로부터 지령을 받고 난파된 사실을 자백하면서 북한에는 남한의 요인 암살을 목적으로 한 특수부대가 훈련을 받고 있음을 폭로했다. 기본 훈련은 이제 특수훈련인데 유수라고 이제 격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권투 훈련도 많이 했습니다. 살인마들의 이 저주받은 연장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노리던 무장간첩의 소지품들입니다. 예, 김juk 대변인, 저 때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청와대로 무장공비가 들어와서 대통령의 멱을 따러왔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했었습니다. 물론 김신조 씨는 저 이후에 체포가 된 뒤에 목사로 활동을 하다가 올 초인가 돌아가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사실 저렇게 청와대가 뚫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당시에는. 청와대가 뚫린 건 아니고 청와대 바로 뒷마당까지는 왔었죠. 지금도 청와대 뒤에 산책길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그 당시에 김신조 씨와 이렇게 그 교전을 통해서 하던, 그래서 이 소나무에 이 피탄 자국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아주 가까이까지 접근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후에 이 북악산의 일반인들의 출입이 맞아요. 완전히 금지되었던 상황도 있었는데, 북악스카이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람 못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차는 다닐 수 있었지만 예. 사람들이 걸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이 차량 외의 방식으로
그 길을 다닐 수는 없었는데 그것이 이제 문민정부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개방되면서 지금은 완전히 개방이 되었고요. 예. 바로 청와대 뒷마당이라고 불리우는 이 북악산에도 산책길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말에 이용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는데 예. 당시 이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 바로 숙소까지 그 간첩들이 들어와서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상황들까지 연출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일반 국민들의 그 국민들을 놀라게 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이 청와대 뒤편에 등산로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렇게 굉장히 높아요. 저도 가봤었는데 굉장히 가파른 곳인데 북악산을 올라가는 모습, 청와대가 내려다 보이는 그 장면입니다. 이제 저 길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을까요? 그것도 보안상의 문제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김경 대변인, 사실 청와대 하면 녹지원이 있잖아요. 네. 그럼 보면 예전에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열심히 조깅을 하던 생각이 나요. 이렇게 빌 클린턴 대통령도 와서 함께 뛰었던 모습. 저렇게 새벽길을 달리면서 지금 요즘에 댕댕이족해서 청와대 주변을 뛰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이미 이 뛰는 사람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원조인 것 같아요. 김영삼 대통령 하면은 참 달리기 많이 하셨죠. 무엇보다도 저희가 여기 화면에 보면 클린턴 당시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조깅하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건강에 대한 대통령 서로 간에 있어서 건강 그리고 또 본인이 한국에 왔을 때 대통령과 함께 한국의 이 청와대를 같이 뛴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편안하게 어떤 공포 분모를 통해서 다음에 있을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일정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보고 있고요. YS 대통령이 또 굉장히 소탈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칼국수 관련해서 사람들과 칼국수 어떻게 보면 그런 회동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되게 소탈하고 서민적인 그런 느낌이고 조깅이라는 것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트렌드가 돼 있는데 일반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골프나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조깅을 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일종의 어떤 충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과연 이재명 대통령도 저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녹지원을 좀 뛰고 많은 직원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공개할지 여부도 궁금해집니다. 곧 돌아올 테니까요. 자,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갑작스러운 서거로 당시 영예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년간 살았던 청와대를 떠나서 신당동 옛집으로 이사하기도 했었죠.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배웅하는 장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 화면 보시죠. 고 박정희 대통령의 두 영예는 16년간 살던 청와대를 떠나 신당동 옛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두 영예는 청와대 직원들의 전송을 받으며 이곳을 떠났습니다. 서울 신당동 이 집은 고 박 대통령 일가족이 1958년 5월부터 3년 3개월간 살던 집으로 유자녀들은 아버지가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돼서 함께 이 집을 떠난 지 18년 만에 양친을 모두 여인 채 외롭게 돌아온 것입니다. 예, 저렇게 어렸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가족들, 동생과 여동생과 이렇게 함께 지내던 모습들 굉장히 지금 흑백 영상으로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데요. 대통령이 잘 돼서 명예롭게 퇴진을 하고 또 살아서 오랫동안 원로로 남고 이런 모습들이 참 연출되면 참 좋겠는데 많은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뒷일이 잘 안 좋다 보니까 청와대 터가 좋은 거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용산으로 간 것 아니야? 이런 얘기들 계속 많았었잖아요. 전 사실 청와대가 흉지다. 그래서 이제 그 전직 대통령들의 말로가 안 좋은 것이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저는 길지든 흉지든 차이는 하나라고 봅니다. 결국 퇴임 때 국민의 마음을 사면 그게 길지입니다. 길지가 흉지가 풍수지리로 저는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보고요.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는 분들은 이미 길지에서 가장 위에 있던 자리에 오른 겁니다. 이미 그 이른바 길흉화복에서 복의 끝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선정을 베푼다면
그래서 국민과 5년간 동고동락 같이 해서 좋은 평가 받는다면 그게 길지고 그게 기륭화복의 마지막 복의 정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돌고 돌아 청와대 시대가 열리는데 그런 어떤 일종의 뭐 풍수질이라든가 어떤 여기에 대한 뭐 결과 이런 것들 예단하지 말고 정말 매 순간 국민께 천착하고 충실하게 하면은 저는 다시 열리는 청와대 시대 많은 분들이 또 박수로 환영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성추인 부장, 오늘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개헌하자 그러면서 세종시를 특별행정자치시로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것처럼 그렇게 바꾸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지만 결국은 세종시로 가야 된다. 이 정부 안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이 정부 안에서 저는 첫 삽이라도 좀 떠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정부 때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추진을 해왔던 건데 아직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간다 이야기만 해도 결국 실행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일단 후보 시절에도 의지를 표명을 했고 근데 단순히 가고 싶다고 해서 당장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첫 삽이 뭐냐 거기에 청와대와 관련된 관저와 관련된 공사들이 일단 진행이 돼야 될 거고 그게 시작이 되고 지어놓으면 안 갈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지금도 이제 세종청사를 짓고 지금 세종이 국회 분원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도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도 국회가 이동했으면 상징적인 건물인 청와대와 관저도 같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재명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일단 첫 삽을 떠서 만들어 놓으면 다음 정부가 됐든 어쨌건 완공이 된 이후에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종 이 시대는 이재명 정부에서 최대한 임기 안에 시작할 수 있는 전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뭐 지금 집무실의 모습도 보고 있는데 여민관의 실장들과 함께하는 집무실, 또 기존에 있었던 본관에 있는 집무실. 참 본관이 넓고 좋긴 한데 51평 대형 아파트 규모라고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막 강산에 홀로 있는 느낌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테니스를 쳐도 될 만큼 넓더라. 한기를 느꼈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 공간도 활용은 될 건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 본관 집무실보다는 여민관에서 많은 직원들과 함께하는 그 공간을 더 오랫동안 이용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여민관입니다. 곧 얼마 뒤면 이 청와대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모습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이준석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준석. 이 두 사람이 혹시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 그러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오늘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그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랑 윤석열 대통령 공범으로 엮으려고 한다?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다. 저는 일관되게 제가 의심스러운 공천 정황이 있었다는 말을 해왔고 그것은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특검에 지금까지도 자료 제출이라는 것들을 성실히 해왔고 김태우 강서구청장, 김진욱 전 대변인, 강서구청장 공천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 그 논란인데 당시에 이준석 대표는 대표였잖아요. 근데 대표가 공천 작업에 개입했다?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표는 최종적으로 당의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대표는 당연히 공천에 개입이 되어 있는 건 맞지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는데 당선인 신분에 있는 분이 당대표 그리고 다른 공관위원장이나 다른 분들하고 시당 위원장들하고 통화해서 이 강서구청장의 경쟁력으로 김태우만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김태우를 좀 공천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그 얘기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 김태우 씨가 그 사면 복권까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었거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인이 당 대표에게 이런 과정들을 지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는 당선인의 그 지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공천에 개입되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들 속에서 나와 있던 많은 그 녹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언론에 공개되었고, 또 특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로 취임하기 전날 그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그 김영선 좀 해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이 많네라는 그런 녹취까지 이미 세상에 공개가 된 와중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 대표를 맡고 있었던 이준석 의원의 이 관계는 분명한 그 유착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기웅 대변인,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등 이른바 개혁 보수로 일컬어진 사람들의 내년 지방선거 때 연대가 가능할 것이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동훈이 세력이 궁해진 나머지 지난 대선에서 극한 대립했던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김문수 전 후보와 연대하는 것, 이거 말이 안 된다.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이렇게 러브샷하는 저 장면, 야, 이거는 같이 갈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해서 이게 같이 내년에 지방선거의 연대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물론 시작도 안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우선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2호회라고 해서 전형직 당협위원장들이 좀 있는 자리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불쑥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덕담도 해주는데, 제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측에 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내란 세력이다, 광장에 있는 사람들 관련해서 내란 세력이다, 아니면 구구라는 그 민주당의 어떤 프레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측 같은 경우는 약간의 동조,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과 거리를 둬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그분들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굉장히 비판하는 세력과 저렇게 같이 한다는 모습을 봤을 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저게 뭐지? 왜 앞뒤가 다른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차기 대선이라고 말하면 좀 빠를 수는 있지만 여튼 세대 교체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공통 분모를 놓고 경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박한 어떤 평가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이게 본인에 대해서 한동훈 쪽에서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해찬 전 최고에게 이준석 좀 까달라 이렇게 부탁했던 게 좀 알려져서 서로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는 좀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토크 콘서트를 일산에서 열었는데 사람들 제법 많이 왔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민주당과 싸울 때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인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진영과 당내에서의 공격은 늘상 있었던 일이고 허용할 만한 일입니다만,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아는 것도 용기입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오늘 2시에 있었던 북콘서트 현장인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대부분의 큰 전당대회나 당의 큰 행사를 앞두고는 많은 분들이 모이는 건 있지만, 전직 대표의 모습으로 저렇게 토크 콘서트를 여는데 꽤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서 한동훈 전 대표를 응원하는 오늘 있었던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과연 내년 지방선거 와중에 공천은 받을 수 있을지, 공천을 받고 나간다면 당선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과연 이준석 대표와의 동행 가능할지, 장동혁 대표와는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지, 끝내 회복하지 못할지, 아직까지는 이것만 보고서는 연대가 될지 안 될지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다음 주로 하겠습니다. 예,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6개월이 조금 지났죠. 임기를 불과 반년가량 지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 예, 좋기도 하고 또 반대하는 입장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가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조금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총선 전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수영 평론가. 네. 자, 5년이 너무 길다고 했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 어떤 뜻입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총리가 먼저 저런 발언을 호남을 방문해서 한단 말이에요. 예. 저 민감한 발언이잖아요. 이게 이 말하자면 아무리 이제 그 선의로 해석한다 해도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총선에서 우리를 다음에 오는 총선에서 우리를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는 얘기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개헌을 통해서 우리 임기를 더 5년 연장하게 달라. 왜냐하면 임기가 4년 6개월 남았잖아요. 예. 5년이 너무 짧으면 그럼 다음에 한 번 더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총선과 대선에 다 중의적으로 올 수 있는 얘기를 현직 총리가 지역을 방문해서 마치 콘서트 하듯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감성팔이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 총리라면 대통령의 말과 국정 철학을 아주 정교하고 아주 치밀하고 아주 현장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분인데 여기 가서 지역에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 있는 광주 호남을 방문해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개헌에 힘을 실어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총선에서 완전히 더 이겨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또 개헌을 통해서 그때도 또 개헌해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 정치 체제를 더 연장해보자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총리로서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보고요. 다양한 해석을 낳고 또 이렇게 위험하게 정치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발언을 이렇게 함부로 했다? 더더군다나 광주 전남에서 저는 이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친 부대변인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너무 오버해서 해석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반대로 야, 이거 뭐 장기 집권하겠다는 거냐? 독재로 가겠다는 것이냐? 말하는 또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의 또 1호 공약이 결국은 개헌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관련해서 결국은 보통 개헌을 하려면 임기 초반 힘 있을 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딱 그 시점이다. 지방선거 앞두고 개헌하려는 것 아니야? 이렇게 야당에서 의심하는 건 충분히 그럴 만한 겁니까? 오버하는 겁니까? 오버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4년 중임 개헌은 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듯 지금 현행 대통령은 혹시나 4년 중임제로 한다 하더라도 적용을 못 받을 가능성이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된다. 그렇죠. 이전에 있던 대통령들이 이 헌법에 있는 대통령 임기를 건드릴 때마다 본인들의 임기 연장을 꿈꿨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중임제로 가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민석 총리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거는 사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 국가들은 늘 대통령들이 너무 서두릅니다. 5년 내에 모든 성과를 다 내야 되기 때문이죠. 이제 내각제 국가 같은 경우는 뭔가 잘하게 되면은 뭔가 정책 추진을 하는 중간 보고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느끼면은 계속 임기를 연장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넘게 해도 이건 장기 집권이 아니, 장기 독재가 아니라 그냥 잘하기 때문에 임기의 유연성에 의해서 늘려주는 건데 대통령제 국가들도 그렇기 때문에 5년은 너무 짧기 때문에 4년 중임제나 연임제를 하는 국가들이 다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있었던 이 임기 연장을 꿈꿨던 독재자들 때문에 임기를 5년으로 단임으로 해놨기 때문에 늘 서두르게 됩니다. 저는 김민석 총리가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국무총리가 돼서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뭔가 해보려고 해도 5년 안에 성과 내야 되는데 5년 안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5년은 너무 짧더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 이거에 대해서 장기 집권의 플랜을 뭐 보였다 무슨 내년 총선 3년 뒤 총선 때 압도적 지지를 달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예, 김민석 총리의 요즘 행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나 봐요. 어제 저게 호남 방문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제는 정청래 대표가 호남을 갔고 혹시 이것이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어떤 선명성 그런 것을 내가 진짜 찐명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 발언이 튀어나온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해석은 자유니까요.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김민석 총리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것이 칭찬인지 아니면 아부인지 한번 해석해 보시죠. 요새 업무 보고 재밌죠? 하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이 만만치 않은 수업 강도와 긴장감
에서 업무 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순간순간 정말 많이 배웁니다. 넷플릭스보다 재밌는 이 정치 다큐를 하나 만드셨다고. 넷플릭스보다 재미나는 젠플릭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요즘 극장 안 가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집안에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넷플릭스보다 재밌는 젠플릭스다. 업무 보고를 굉장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젠플릭스가 이재명의 제명의 잼 아닙니까? 결국 제가 볼 때는 명비학 첨가를 어떻게 보면 호남 분들 앞에서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잠깐 앵커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세훈 시장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서울시장에 대한 마음을 좀 드러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묘도 가고 그다음에 한강버스 관련해서 사실상 스토킹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올 정도 하다가 견적을 뽑아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마음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간 곳에 하루 차이로 호남을 찾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전당대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명심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보고 관련해서 보는 국민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밌지 않냐, 그래서 젠플릭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프레임 이미지를 화하려고 하는데요. 과하면 탈이 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국정은 말 몇 마디로 이게 재밌고 재미없고 그게 아니라 국정의 방향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내년에 어떤 국정의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진지한 논의의 장이 돼야 되는데 소통보다는 쇼통이 되고 쇼통을 넘어서 호통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재미보다는 좀 불안해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대통령 놀이 즐거우십니까? 민주당 위선 구소련 같아. 이런 김은혜 의원의 지적. 나경원 의원, 넷플릭스 범죄 스릴러라고 느낀다? 오히려 영화가 빨리 끝나길 조기 종영을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로 빠르게 조기 종영시켜야 한다라는 등등의 좀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야당에서 보시기에는 재미없어 보이실 수 있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재미있어 하신다라는 것이 엊그제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중에 긍정 요인의 1위에 오른 것이 바로 생방송 업무 보고였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는 그동안 이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던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국정의 이런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국민들 앞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국정의 소신이라든지 철학이 어떤 것이구나, 지금 우리 국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구나 하는 부분들을 너무나 쉽게 봤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지금 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장차관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본인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숙지하고 또 비전을 세워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었다라는 평가도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업무 보고 내용은 제가 1위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총리실에서는 5년이라는 저 얘기는 대선이 아닌 총선을 얘기한 것이고 어떤 정부인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얘기 안 했다. 예, 괄호치고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별도 해석 없이 그대로 반영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1위 주제도 업무 보고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요,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가석방을 30% 늘렸다라는 발언을 두고 그래서 굉장히 구치소에서 인기가 높다라는 발언을 했었죠. 그랬더니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에서 이거 엉터리 통계를 냈다라고 반박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전에 법무부에서 해명도 나왔는데 일단 먼저 문제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보고 드린 대로 이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디지털 범죄들이 많이 늘고 있으니까 이게 이상동기 범죄 늘고 있고. 가석방 해주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예.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준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교도소 안에 인기가 우리 국민들께서 내가 막 풀어주라 그래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철저하게 재범 가능성 많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30% 늘었다. 결국은 구치소나 교도소가 꽉 차니까 모범수들은 빨리 풀어주는 게 또 그들은 나가서 또 재범률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30%가 일단 늘었다. 네. 자 그것은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팩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송영훈 변호사가 저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오늘 법무부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 자료는 5월에서 7월까지를 대비한 것과 9월을 대비한 숫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지금 그 교정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이 가석방에 대한 숫자는 마치 이제 전년도 대비라든가 전 정부 대비처럼 비춰지는데 이게 5월에서 8월까지 9월을 대비한 걸 가지고 30% 증가했다? 이게 과연 정확한 통계인가요? 그래서 법무부가 대통령의 업무보고에서 장관의 말이 설화를 낳고 논란을 나가니까 부랴부랴 해명 자료를 낸 것인데 팩트 자체도 맞지 않은 뿐더러 숫자를 왜곡한 것이다. 잘못하면은 개월수를 저 지난번 부동산 때도 그 더 달을 왜곡해가지고 수치를 대입하는 바람에 통계가 어긋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조금 그렇게 숫자 장난을 한 게 아닌가 좀 의심이 가는 대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숫자 장난이라는 말씀은 조금 지나치신 표현 같고요. 일단 저 오늘 조금 전에 나왔던 법무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요. 성추인 부대변인 지금 보면 9월에 가석방 출소 인원, 저 노란색 가운데 거요. 1218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의 월 평균 가석방 인원 대비 30% 늘어난 수치입니다. 했습니다. 자, 5월이면 윤석열 정부 시절입니다. 자, 6, 7, 8 이거는 이재명 정부 시가 맞죠? 근데 9월과 5, 6, 7, 8을 비교한 게 이게 통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전 것과 그 9월 거를 비교했냐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하라고 지시한 게 8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시한 다음에 그럼 이행이 됐는가 9월에 데이터를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의 말도 맞죠. 또 근데 야당에서는 아니 그렇게 딱 그 달만 하면 어떡하냐. 뭐 전 임기 전체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라. 보통은 이제 전 정부의 1년과 이 정부의 뭐 6개월 또는 전년 동기 대비를 비교를 하든가 이렇게 딱딱 끊어서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워낙 데이터가 지금 적기 때문이죠.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아마도 이재명 정부가 뭐 임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지금 30% 확대를 지시한 8월에 지시한 게 몇 년씩 몇 달씩 이렇게 누적이 되게 되면은 점점 전체 비교를 하더라도 30% 정도 늘어난 걸로 좀 직접 비교를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왜 한 달짜리 갖고 그거 갖고 뭐 호들갑을 떠느냐 뭐 이런 지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재명 정부 이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동안 뭔가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는 방향성에서 그래도 초기 한 달 이렇게 성과를 냈습니다. 보고하는 게 왜 거짓 보고인 거죠? 이 통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야당이 좀 더 앞으로 이 전체 통계도 그 정도 맞춰갈 수 있도록 잘하라라는 그냥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말고 할 바는 거는 무의미하지 않을까. 그냥 정부는 좀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야당은 야당의 입장대로 뭔가 이 생중계에 대한 업무 보고를 통해서 드러나는 자료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무위원들이 혹시나 잘못 보고하는 건 없는지 메인원으로 또 지켜봐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이 통계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8월에 지시했으니 9월 자료를 들이대서 30%를 말한 것이므로 틀릴 것, 문제될 것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경 대변인. 지금 주진우 의원은 가석방운을 띄우는 것을 보아하니 이화영, 김만배, 김용 등 공범을 풀어주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실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어제 강연에도 나왔더라고요. 네, 자기 본인과 관련된 그런 행사 와가지고 본인이 또 축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뭐 거짓 기소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적으로 이제 정치 검찰의 피해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주진우 의원의 저 주장이 과하지 않습니다, 결코. 왜냐? 우리는 몇 개월 전에 목도를 했습니다. 대장동, 일당, 김남욱, 김만배, 남욱 관련해가지고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징금도요. 원래는 7,800억 원을 다 추징해야 되는데 400억 좀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 권력이 검찰의 위에 압박을 받아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항소 포기해서 어떻게 됐죠? 2심은 1심보다 불이익 변경 금지에 의해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없고 추징금도 400억 원 좀 넘게만 내면 되는 겁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국민 편이냐 아니면 대장동 일당 편이냐 했을 때 여하튼 지금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 일당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임죄 관련해서 이거를 없앤다고 하지 않나요? 배임죄를 없애면요. 김만배, 남욱은 그냥 내일 바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사면을 시키거나 아니면 배임죄를 아예 없애거나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이 말한 게 혹시나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만한 비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그 정성호 장관의 이 30% 발언, 이게 아무래도 뭔가 업무 보고나 이런 자리에서 숫자를 얘기하면 많이 알고 있네, 잘 알고 있네, 이렇게 주로 이제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콩 GPT 국장으로 유명한 이 변상문 국장도 여러 가지 바로바로 즉문즉답에 답을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살펴보니까 숫자가 다 틀렸더라. 결국은 앞에서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게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너무 작은 것에 천착해서 물어보고 답변하는 이런 업무 보고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있었던 법무부에 관련된 논란, 그 또 오늘 해명 보도 자료까지 나온 것 아니냐라는 야당의 지적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업무 보고 대통령이 좀 참고해서 더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의원 사이에 오간 통화와 문자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오후 5시 4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